빗소리가 천막을 두들겼습니다. 장례식장 앞마당에 놓인 하얀 천막은 바람에 흔들렸어요. 비는 아침부터 내렸습니다. 굵고 차가운 빗줄기가 화환을 적시고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영정 앞이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10년 전 칠순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누군가 저를 올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답례를 했어요. 몇 번째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렸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45살 아들은 검은 양복에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표정은 없었어요. 눈은 건조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 있었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조문객이 떠나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좀 쉬세요. 괜찮다. 저는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물이라도 드세요. 며느리가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영정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석 달 전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병상 옆을 지켰어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손등에는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속삭였어요. 눈 좀 떠봐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과 상의하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밖 복도에서 속삭였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병원비만 나가잖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새벽 아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멈췄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렀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 몇 명, 동네 이웃 몇 명이 전부였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이제 좀 쉬세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장례 절차를 처리했어요. 화장 예약, 낙골당 계약, 식사 준비까지 모두 며느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빴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밤이었어요. 저는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저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는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소. 눈물이 났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하오. 영정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이었어요. 발인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연구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운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친척들이 관을 들었어요. 저는 영정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버지. 누군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구차에 관이 실렸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뒷좌석에 탔어요. 차는 출발했습니다. 화장장까지는 1시간이 걸렸어요. 차창 밖으로 비가 보였습니다. 도로는 젖어 있었어요. 와이퍼가 움직였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저는 영정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속삭였어요. 이제 편히 쉬시오. 화장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복도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하얀 도자기 항아리였어요. 작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2 손으로 안았어요. 여보, 저는 또 속삭였습니다. 이게 당신 전부요? 납골 땅으로 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하얀 벽에 수천 개의 작은 칸이 있었어요. 아내의 칸은 3층 가운데였습니다. 유골함이 안치되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마지막 인사였어요. 안녕히. 장례가 끝났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10년 전 아들 부부가 새 아파트로 이사할 때 저희 집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 집에 얹혀 살았어요. 작은 방 하나를 썼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에도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차는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내렸어요. 며느리도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들어가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발장에 아내의 신발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은 정리되지 않은 채였어요. 아내의 옷까지, 화장품, 안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며느리였어요. 저 양반 계속 여기 있으려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엄청 나갔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다 됐잖아.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대답은 없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곳에 더 이상 제자리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아들의 침묵이 무서웠어요.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저러실 건데? 며느리였어요. 조금만 참아.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조금이 아니잖아. 벌써 며칠째야. 저는 복도에 멈춰 섰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밥도 안 드시고 방에만 계시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밥 드세요. 며느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놓을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쟁반이 놓여 있었어요. 밥 한 공기, 김치, 된장찌개였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녁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일주일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여드레째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조금 열었어요. 뭐가 문제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요? 저 양반이 문제지.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우리 집에 와서 방에만 박혀 계시고 밥은 제대로 안 드시고 제가 뭐 죄인입니까? 목소리 좀 낮춰. 낮추라고요?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장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슬프시겠죠. 근데 우린 어때요? 우리도 힘들다고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들어가도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들은 침대 끝에 앉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신 거 알아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시죠? 근데 아버지, 우리도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3천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 아니다. 저희가 다 됐어요. 아버지 통장엔 돈이 없었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은 집을 아들에게 넘길 때 다 써버렸습니다. 남은 건 기초연금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일어나세요. 밥도 제대로 드시고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흐릿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미안하다. 뭐가요? 패를 끼쳐서.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 네. 괜찮아요.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방을 알아볼게. 방이요? 응. 나 혼자 살 곳 말이다. 며느리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아버지, 아직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졌어.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며느리의 말은 형식적이었어요. 눈빛은 달랐습니다.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신대요. 며느리였어요. 진짜? 네. 방 알아본대요. 잘 됐네.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갔어요.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기초수급자 신청은 어려우세요. 왜요?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립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요. 상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제도가 그렇습니다. 아드님 소득이 있으시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보았어요.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없었어요.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어요. 이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이었어요. 부족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젊었어요. 잘 차려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친밀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아버지. 며느리가 남자에게서 떨어졌어요. 남자도 저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제 회사 선배예요.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차 얻어 타고 오는 길이에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남자의 눈빛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남자의 팔을 잡던 모습, 두 사람이 나누던 웃음.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집에 뭔가 잘못됐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관찰했어요. 조심스럽게, 눈치채이지 않게. 며느리는 자주 외출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돌아오는 시간은 늦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어요. 야근이 잦았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나갔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아버지,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응.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또 외출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에 들어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서류들이 있었어요. 신용카드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저는 몇 장을 꺼냈어요.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야근하던 날들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을 나왔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응.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어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늦었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응,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며느리는 욕실로 갔어요.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 집에, 이 가족에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며칠 뒤 저는 찜질방에 갔습니다. 며느리, 나 이틀쯤 밖에서 지내고 올게. 네. 왜요? 답답해서. 좀 쉬고 싶어. 며느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여벌 옷 몇 벌, 세면도구, 휴대폰 충전기. 찜질방은 1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매트 위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저는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찜질방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저는 매트 위에 누워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얼굴, 그 남자의 모습, 영수증의 숫자들.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아파트로 향했어요.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아들은 출근했을 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집에 있을 것입니다. 단지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며느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하이힐을 신었어요. 어디 가는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었어요. 며느리가 택시를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도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요? 저 택시요. 따라가 주십시오. 기사님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출발했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갔어요. 30분쯤 달렸습니다. 고층 빌딩이 늘어선 거리였어요. 며느리가 탄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저는 100m 뒤에서 내렸어요. 며느리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며느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층수를 확인했습니다. 12층에서 멈췄어요. 저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205, 1207, 1209. 끝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괜찮아? 남자 목소리였어요. 응, 괜찮아. 시아버지는 찜질방 가셨고 남편은 출장 갔어.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럼 오늘은 천천히 있을 수 있겠네. 그래야지. 우리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복도 끝에 비상계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갔어요. 계단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복도를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며느리와 남자가 나왔어요. 남자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봤던 그 남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 복도, 방 번호, 두 사람의 뒷모습,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사진들을 보았어요. 영수증, 호텔, 두 사람. 여보,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우리 며느리요. 가슴이 아팠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아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며느리는 부인할 것입니다. 회사 선배일 뿐이라고 말할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외출했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아버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친구 만나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택시를 탔어요. 저는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날짜마다 메모가 있었어요. 615- 준호 오빠 저녁, 622- 호텔, 73- 백화점, 준호.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모든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쇼핑백이 있었어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가격표를 확인했어요. 300만 원.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였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어요. 훑어보았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며느리가 쓴 내역이었어요.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항목이 있었어요. 아내의 병원비 3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명세서를 넘겼어요. 다른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온라인 쇼핑, 해외 직구, 고급 식당. 며느리의 소비였어요. 아들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저는 다른 서류를 뒤졌어요. 대출 서류가 나왔습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 날짜는 석 달 전이었어요. 아내가 쓰러진 직후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병원비를 아들이 댔다고 했습니다. 대출받아서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돈이 병원비로만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쇼핑, 호텔비, 외식비 모두 이 대출금에서 나간 거였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병원비를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녁 때였어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계셨어요? 응. 아들은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을 차렸어요. 밥 먹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아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며느리. 네. 요즘 친구 자주 만나는구나. 며느리가 멈칫했어요. 아, 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요. 어떤 친구들이니? 대학 동창들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디 다녀오셨어요? 찜질방에서 오래 계셨던데. 응. 답답해서 좀 쉬었어. 많이 힘드시죠?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도 저를 챙겼어요. 돈이 없으면서도 병원비를 댔습니다. 그런 아들을 며느리가 배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괜찮다. 식사가 끝났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호텔, 다이어리, 명세서, 대출 서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저는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갔어요. 이틀간 지방에 갈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응, 조심해라. 아들이 떠났어요. 며느리는 그날 밤 외출했습니다. 아버지,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응. 문이 닫혔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 저도 나갔어요.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호텔로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와 남자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층수를 확인했습니다. 12층. 저는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천천히 조용히. 12층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1209호. 같은 방이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속삭임.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랑해.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나도.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그 영감은? 시아버지요? 곧 요양원 보낼 거예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병원비도 엄청 나갔는데 이제 집만 되잖아요. 그래도 내 남편 아버지잖아.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우리가 이혼하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어요. 충분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저는 계단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을 낼 시간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무거웠어요.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드러낼 일만 남았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 추석은 집에서 조용히 보내요. 친척들 몇 분만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날을 기다려왔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에 사진과 녹음 파일이 가득했어요. 오늘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오후 2시였어요.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고모, 고모부, 사촌 동생 내외였어요. 5명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저는 인사를 받았어요. 며느리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전, 갈비찜, 나물, 송편. 식탁이 가득 찼어요. 자, 앉으세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수고했어요. 고모가 말했습니다. 술잔이 돌았어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다들 잠깐 들어보시오. 대화가 멈췄어요. 모두 저를 봤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모셨소. 아들이 눈을 깜빡였어요. 아버지, 조용히 들어봐.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굳었어요. 네. 지난 3개월간 뭐 했나?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나? 그럼 보여주지.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첫 번째 사진. 호텔 복도에서 남자와 손잡고 있는 며느리였어요. 이게 뭐야?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저 건.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회사 선배라고 했지? 저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남자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며느리. 이것도 회사 선배와 일 때문에 만난 거냐? 아버지, 그건. 입 닥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있어. 다이어리 사진을 보여줬어요. 6월 15일 준호 오빠 저녁. 6월 22일 호텔. 7월 3일 백화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다 뭐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대답 안 해? 아, 아니야.
오해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친한 오빠일 뿐이야. 친한 오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해.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나도. 남자의 대답.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영감은? 시아버지요? 곧 요양원 보낼 거예요. 고모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병원비도 엄청 나갔는데 이제 집만 되잖아요. 그래도 내 남편 아버지잖아.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우리가 이혼하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웃음소리.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입 닥쳐. 아들이 테이블을 쳤어요.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아니면 뭐야? 오빠, 진정해. 사촌이 아들을 말렸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대답해. 나는.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제발 말해. 미안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들이 비틀거렸어요.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다른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대출 서류야. 5천만 원. 그게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맞아. 근데 병원비는 3천만 원이었어. 네.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디 갔을까? 저는 카드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 호텔, 레스토랑, 명품 가방, 해외 직구.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었어요. 다 며느리가 쓴 거야. 거짓말.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이야. 내 어머니 병원비를 이렇게 썼어. 고모부가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형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돈을 남자 만나는 데 썼다고?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천벌 받으련. 고모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혼해. 사촌 동생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형, 당장 이혼해야 해. 아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너는 남자 만나며 돈 썼어. 그 돈은 내 남편이 빚내서 만든 거야. 죄송해요. 제발, 닥쳐. 내 사과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너는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지금 당장. 며느리가 떨었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도 들어. 저는 아들을 봤어요. 내 어머니가 죽을 때 어디 있었어? 저는 일하고 있었어요. 장례식 때는 거기 있었잖아요. 표정 한 번 안 바뀌더구나.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슬펐어요. 슬펐다고? 내 어머니가 죽었는데? 죄송해요. 미안하면 다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너도 똑같아. 내 아내 방치했잖아. 뭐 하는지도 몰랐잖아.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변명하지 마. 내가 관심 없었던 거야.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너희 둘 다 똑같아.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거짓말쟁이야. 아버지, 나는 오늘부로 너희와 연을 끊는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모가 말했어요. 형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해? 저는 웃었어요. 내가 심한 게 아니야. 저 둘이 심한 거지. 그래도 아들이면 뭐가 달라? 아내가 죽을 때 옆에도 없었어. 장례식 내내 표정 하나 안 바뀌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슬펐어요. 그래, 그럼 왜 울지 않았어? 울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많이 지쳐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병원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게 변명이 돼? 변명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어머니 보내드리는 게 슬펐어요. 근데 울 시간이 없었어요. 장례 준비하고 사람들 대하고 정신없었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봤어요. 지금 와서 후회돼요. 어머니한테 잘할걸. 더 자주 찾아뵐걸. 늦었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미리 싸둔 것이었어요. 형님, 고모가 불렀어요. 어디 가세요? 내 갈 곳은 내가 알아서 해. 그래도 됐어. 신경 쓰지 마.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저는 멈춰 섰어요. 왜? 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너무 늦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돌아봤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가서 빌어. 나한테 말고. 아버지, 너희는 이제 남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래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모든 것이, 여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신 편히 쉬시오.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아내의 손길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3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창문이 전부였어요. 비좁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참새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이었어요. 일주일에 사흘, 오전 4시간씩 일했습니다. 어르신 고생 많으십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일은 단순했습니다. 물건 정리, 재고 확인, 청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40만 원이었어요. 손에 쥐니 묵직했습니다. 여보,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돈을 벌었소. 70평생 처음 받는 시급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를 다녔어요. 은퇴 후엔 연금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일하고 돈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뿌듯했어요. 저는 그날 시장에 갔습니다.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계란 한 판을 샀어요. 저녁을 직접 해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작은 식탁에 밥과 반찬을 놓았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맛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면 공원에 갔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벤치가 곳곳에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조깅하는 청년,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엄마, 손을 잡은 노부부.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럽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나도 저랬지. 아내와 손잡고 걷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공원을 거닐던 시절도 있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여보, 저는 속삭였어요. 당신 없어도 살만하오. 바람이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아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사흘을 그냥 뒀어요. 넷째 날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어요. 아버지, 잘 지내십니까? 저는 며느리와 이혼했습니다. 집도 정리했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늦게 깨달았어요.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아버지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어머니 산소에 갑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생각을 해요. 아버지도 어머니 보러 가시나요? 연락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분노는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허전했습니다. 이혼했구나. 며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자와 함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산다고 했어요.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들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책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역사책을 읽었어요. 소설도 읽었습니다. 시집도 빌렸어요. 오후가 되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졸았어요. 눈을 떴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평화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하고,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리고, 쉴 틈이 없었어요. 은퇴 후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아내가 편찮으신 동안엔 간병했어요. 지금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상했어요. 외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석 달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낙골당에 갔어요. 아내의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저는 말했어요. 나 잘 살고 있어.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국화였어요. 일도 하고 있어. 돈도 벌고. 유골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혼했대. 혼자 산다더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답장 안 했어.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아들을 버렸소.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죽을 때 그 애들이 뭘 했는지 당신도 알잖소. 며느리는 남자 만나고 아들은 무심했고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생각나. 어렸을 때 아들 말이야. 귀엽던 때 있었잖소. 자전거 배울 때 넘어져서 울던 거 기억나? 내가 일으켜 세웠지. 다시 타라고 했어. 그때는 착한 애였는데 목이 메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유골함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가야겠소. 일해야 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도서관에 갔어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은 안 계세요? 있긴 합니다. 연락은 안 하세요? 안 합니다.